술을 먹으면 반드시 물 많이 드셔야 돼요. 만약에 소주 한 잔을 드신다면 물 2컵 먹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정도로 드셔야 다음날 숙취도 없고요. 현대인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틈만 나면 다이어트를 하고, 이 다이어트가 또 잘못된 방식으로 굶는 다이어트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새해 들어서 좀 계획에 꼭 넣었으면 좋겠는 게 수면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면은 정말 이제는 숙제가 돼버렸어요. 잠을 못 자면 대사가 엉망이 되고 식욕도 엉망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여서 다이어트를 망치게 돼요. 안녕하세요. 저는 분당 닥터리 가정의학과 원장,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진복입니다. 저는 건강한 다이어트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서 유튜브 닥터리 TV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연말에 잦은 술자리가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무엇인가요? 자, 우리가 술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뭐냐면요. 많은 사람들이 술은 영양가도 없고 칼로리도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거 아니에요. 술은요, 영양가는 없지만 칼로리가 있어요. 알코올은요, 1g당 7kcal의 열량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알코올만 먹어도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일부 있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자들. 근데 영양가가 없으니까 이제 몸에 불균형이 생기고 건강이 악화되는 것이죠. 그래서 알코올은 영양가가 없지만 칼로리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시고, 이 칼로리는 우리가 살을 찌게 할 수 있다는 생각도 분명히 해주셔야 돼요. 보통 소주 한 잔은 55kcal, 그리고 맥주 한 캔은 100kcal, 그리고 와인 한 잔은 120kcal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소주 한 병을 먹으면요, 그냥 밥 한 공기 반 정도를 먹은 거하고 같은 칼로리 용량이 나와요. 그래서 이 알코올은 칼로리가 분명히 있다라는 생각을 반드시 해주시는 게 좋고요. 자, 연말에 우리가 이제 술자리가 참 많습니다. 우리 한국 사람들은 또 이제 술자리가 좀 대단한 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술을 많이 먹게 되면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간에 무리가 옵니다. 간은 알코올이 들어오면 이제 간에서 해독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에 무리가 오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술을 계속적으로 많이 드신 분들은 간에 손상이 와서 알코올성 지방간, 알코올성 간염, 그리고 알코올성 간경화, 심하게는 간암까지 갈 수 있는 이러한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치매예요. 알코올이 이제 뇌 기능을 악화시키죠.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뭐 필름이 끊긴다든지 이렇게 해서 술이 자꾸만 우리 뇌 기능을 저하시키고 판단력을 저하시키는데, 이 장기간 먹게 되면요, 자꾸만 판단력과 이런 주의력을 떨어뜨리고, 그래서 치매로 갈 수 있는 문제를 야기합니다. 그래서 알코올성 치매는 명확하게 우리 술로 인해서 생기는 진단명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렇게 술을 계속 드시면 치매가 올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세 번째 제가 말씀드릴 건 비만인데요. 술 드시는 분들이, 비만이 되시는 분들이 너무너무 많아요. 특히 이제 중년 분들, 이런 분들 쪽에서 상당히 많은데, 술이 우리나라에서 좀 너무 관대한 편이다 보니까 술로 인해서 살을 찌고, 원래 술을 못 먹던 사람도 회사만 들어가면 이렇게 술을 많이 먹게 되고, 이런 분들도 많아서 나중에는 술에 의존이 되게 만드는 이러한 사회 풍토도 문제가 되겠죠. 술은요, 비만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 중에 아주 중요한 원인이기 때문에 술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는 방법이 있느냐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는데 절대 없습니다. 술은 다이어트를 방해하고 또 비만으로 이르게 하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이렇게 안 좋은 것이고요. 또 네 번째로는요,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술을 계속 많이 드시면요, 장기적으로는 고혈압도 만들 수가 있고요. 아마도 느끼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술을 많이 드신 다음 날 가슴이 막 뛰고, 그래서 부정맥이 생기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심근에도 영향을 미치고요. 협심증 환자나 이런 분들은 당연히 안 좋겠죠. 뇌졸중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안 좋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도 일으킬 수가 있어요. 마지막으로는요, 정신적인 문제 말씀드릴게요. 술을 한두 번 먹다 보면 술을 먹고 나서 좀 편안해진다, 술에서 위안을 받는다, 이런 분들이 간혹 계신데, 술은 결국은 중독성으로 가고 의존성으로 가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켜요. 술을 안 먹게 되면은 이제 불안하고요. 그리고 초조해지죠. 그리고 술을 먹어야만 안정이 되고, 그다음에 그렇게 되면 술을 계속 먹게 되는 알코올 중독증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술로 인해서 정신적인 문제도 결코 간과할 문제가 아닙니다. 음주에 따른 주요 질병과 몸에 나타나는 신호는 무엇인가요? 구체적으로 어떤 문제가 생기나 좀 알아볼게요. 자, 간부터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간은요, 우리 몸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는 기관인데, 술이 조금만 들어와서 해독을 하고 정상적으로 간 기능이 돌아가면 괜찮은데, 이 간 기능에 넘치도록 간 기능이 해독을 못할 정도의 술이 계속 들어오면요, 결국은 우리 몸에서 알코올성 지방 간이 생깁니다. 건강검진에서 감마 GTP라는 수치 높아져서
의사가 알코올성 지방간입니다 경고를 받으신 분도 간혹 계실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알코올성 지방간이 오면요 정말 술 절제해 주셔야 돼요. 이거를 그냥 남들도 있는 거고 술 좀 먹는 사람들 이런 거 다 올라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되거든요. 여기서 좀 진행이 되면요 이제 지방간에서 간염이 오고요. 알코올성 지방간염, 그다음에 알코올성 간경화가 오면요 이제는 돌아올 수 없는 다리를 건넌 거예요. 알코올성 간경화까지 가면요 간이 딱딱해지면서 이제 황달도 오게 되고요. 복수까지 차게 됩니다. 뇌 기능도 엉망이 돼 버려요. 그래서 알코올성 간경화가 되면은 못 돌아와요. 그때는 이제 전문적인 치료를 계속 받으면서 병원에 입원과 퇴원을 반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간의 문제 정말 심각한데 우리나라에서는 술에 좀 관대한 문화가 많다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너무 좀 무시하는 경우가 좀 있어요. 그래서 간에 대한 문제 꼭 신경을 써 주시고요. 두 번째는 위장장애에 대한 문제인데요. 위염과 식도염의 문제입니다. 자, 우리 술을 많이 먹고 들어가서 소화도 잘 못 시키고 바로 자버리잖아요. 그러면은 밤새도록 위식도가 막 괴로워집니다. 아침까지 막 위식도가 쓰리고 음식물이 넘어오는 것 같고 그래서 다음 날은 막 위식도염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위식도 역류증을 유발하는 게 그 알코올이에요. 알코올은 위식도의 괄약근을 넓혀주게 되면서 음식물이 밤새 역류하게 만들어요. 그러면 위산하고 같이 역류가 돼서 식도를 따갑게 만들고 아프게 만들고 심하면 다음날 목소리도 쉬고 목도 아프고 축농증도 생긴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위식도 역류증은 위험하고요. 또 위나 십이지장의 염증 그리고 위나 십이지장의 궤양이 있는 사람들은요. 알코올이 계속적으로 악화시킵니다. 그래서 이 위식도 쪽에 위와 식도 그리고 십이지장 쪽의 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는 문제예요. 세 번째는요. 췌장염에 대한 문제 말씀드릴게요. 췌장염도 하나의 소화기관이기 때문에 소화기계에 합해서 말씀도 드리지만 술을 많이 먹는 사람들 중에서 일부에서 췌장염이 생기는 분들이 계세요. 이 췌장염은요. 상당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요즘은 뭐 위고비 싹센다 이런 얘기 나오면서 췌장염을 이제 간혹 듣기도 하죠. 그리고 췌장암이다 이렇게 해서 너무 무서운 병이다 해서 췌장염 얘기가 조금씩 나오는데 그 가장 기본에 알코올이 있습니다.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밤사이에 너무너무 아파서 응급실에 배를 이렇게 쥐어 뜯듯이 꼬부리고 이제 응급실에 내원하는 경우 상당히 많아요. 아주 응급실 의사들은 너무 많이 봐가지고 잘 아는데 알코올성 췌장염입니다. 이런 경우에 급성으로 너무 심한 복통이 오기 때문에 환자분이 떼굴떼굴 굴르고서 응급실로 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뭐 며칠을 굶게 만들고 이렇게 해서 췌장을 복구를 시키는데 이 정도가 되면 정말 심각한 거거든요. 알코올은요, 췌장을 녹여버린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췌장염을 일으키는데 알코올이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췌장의 문제도 좀 신경을 많이 쓰셔야 돼요. 내가 술을 먹었더니 다음날 배가 너무너무 아프고 구부리고 피지를 못하겠다. 먹으면 토한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알코올성 췌장염의 경고를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요. 심혈관계 문제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고혈압 환자가 술을 먹으면요. 일시적으로 혈관이 약간 넓어지면서 혈압이 떨어지는 걸 느껴요. 그때 혈압을 재보고서 나 술 먹었더니 혈압 떨어졌어. 이렇게 좋아하시는 분들 계신데요. 이게 일시적으로는 혈관이 넓어져서 약간 떨어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먹으면은 혈압은 반드시 올라갑니다. 고혈압을 점점점 악화시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가 술을 드시면 혈압이 점점점 악화된다. 그래서 혈압약도 계속 올라가고 고혈압으로 인한 합병증, 예를 들어서 이제 뇌졸중이라든지 심근경색 그리고 각종 심부전 이런 것들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부정맥 얘기는 정말 심각해요. 자, 부정맥 환자가 피해야 될 것 딱 두 가지 얘기를 하려면 카페인하고 술이에요. 자, 이거는 부정맥 환자분들 잘 아실 거예요. 그런데 정상인들도요. 어느 날 술을 많이 먹고 난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막 가슴이 두근두근하고 맥박이 불규칙하게 떠서 이게 뭔가라고 이제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것이 알코올이 일으키는 부정맥입니다. 술은요. 심장에서 이 전기 자극으로 인해서 심장이 움직이게 되는데 이 전기 자극을 불규칙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심장이 똑같이 뚝뚝뚝 뛰어야 되는데 뚝 뛰고 쉬었다가 뚜둑 뛰고 이러면서 덜컹 하는 느낌이 듭니다. 이거 알코올성 부정맥인데요. 이것도 쉽게 넘기시면 안 돼요. 부정맥은요. 급사의 원인이에요. 그래서 그냥 뭐 일시적으로 몇 번 생겼다 이런 경우는 괜찮겠지만 너무 자주 생기신다. 또 알코올성 부정맥으로 새벽에 일어나서 화장실 가다가 쓰러졌다.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반드시 심장내과 전문의의 진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알코올은 이렇게 부정맥도 일으키는 주요 원인이 돼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이제 신경계 합병증을 말씀드리면요. 잘 아시다시피 술 먹으면은 블랙아웃 그러니까 필름이 끊긴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이거 정말 안 좋은 거거든요. 뇌 기능이 정지가 돼버린 거예요. 예를 들자면 PC가 잘 돌아가다 혼자 꺼져버리는 거예요. 정말 우리 PC를 보면
그렇게 갑자기 그 PC가 그렇게 됐다 그러면 정말 걱정 많이 하잖아요. 근데 본인의 뇌에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는 걱정을 안 하고 있어요. 어제 한 일이 생각이 안 나고 집에 어떻게 왔나 생각이 안 나고 갑자기 집에 들어왔는데 집에 현관 번호가 생각이 안 나고 이런 분들이 계시다면 알코올로 인해서 뇌 기능이 심각하게 문제가 온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로 인한 이 신경의 문제는 알코올성 치매의 문제로 반드시 연결이 돼요. 자, 이게 뇌 촬영을 해보면요. 건강한 뇌와 알코올성 치매의 뇌를 비교를 해보면 알코올성 치매는요. 쪼글쪼글해지고 작아져 있어요. 당연히 뇌 기능이 떨어집니다. 알코올성 치매 정말 무섭거든요. 그래서 이 판단력과 집중력을 너무나 많이 떨어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술을 많이 드신 분들이 이 사회 지도층에 있는 분들이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술은 정말 판단력을 요하는 사람들한테는 정말 드시면 안 돼요. 이런 분들은 더욱더 술을 피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정신과적인 문제예요. 술을 한두 번 먹었더니 마음이 편해지고 사람들하고의 대인관계가 좋아지니까 술을 안 먹던 사람도 먹게 되는 경우도 있고요. 우리나라는 술을 못 먹던 사람도 회사에 들어와서 억지로 회식 자리에 끌고 가가지고 술을 먹이다 보면 이 사람들이 알코올 의존증에 빠져요. 의존증이라는 건 결국 중독을 말하는 건데 결국은 한 잔 먹던 사람이 두 잔 먹게 되고 두 잔 먹던 사람이 세 잔 먹게 되고 용량을 점점점 늘려야 만족이 되게 되고요. 그것을 못하게 했을 때 너무나 불안하고 초조하게 되고 이런 상태에서 다시 그것을 줬을 때 이완이 되고 다시 좋아지는 이런 현상을 우리가 알코올 중독이라고 모든 중독은 이렇게 되거든요. 알코올 중독은 결국은 우리 정신적인 문제를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혼자서 술을 먹는 경우 그리고 이렇게 이제 자기를 위안하기 위해서 술을 먹는 경우가 점점 사회적으로 많아져서 좀 걱정이 돼요. 1인 가구가 많아지고 사회적인 스트레스를 밤에 혼자서 OTT 프로그램을 보면서 혼술을 먹으면서 위로를 받는 경우. 뭐 한두 번은 괜찮지만 이게 반복될 경우에는 상당히 정서적으로 불안해지고요. 술이 안 들어왔을 때는 더 많이 이제 힘들어지고 자꾸 의존하게 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이렇게 정신적인 문제도 간과할 수가 없어요. 정신적인 문제는요. 술로 인해서 우울증, 불안장애, 공황장애 이런 문제 다 악화시킵니다. 그리고 술은 잠을 못 자게 해요. 일부 어떤 분들은 나는 잠을 못 자서 술을 먹고서 푹 잘 수 있어 이런 분들이 계신데 연구를 해봤더니 이런 분들도 술을 먹고서 잠을 잤더니 수면의 질이 너무 많이 떨어지는 걸 발견했어요. 또 술 많이 먹고 자면요 코를 골잖아요. 그럼 수면 무호흡증도 생기고 술을 먹으면 수면이 엉망진창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술은요 수면에 도움이 절대 되질 않아요. 술은 뭐 어느 정도만 이제 먹어라 이런 얘기도 요즘은 안 하고 있고 이제 한 방울도 먹지 말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술을 먹어서 잠을 오게 한다 이런 생각은 접어두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술이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술이 다이어트에 치명적인 이유는요. 첫 번째 식욕 중추를 건드려요. 술만 먹으면 폭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 중에도 있을 수 있는데 평소에는 음식을 잘 자제를 하다가 술만 몇 잔 들어가면 그냥 그날 있는 모든 안주를 쓸어 먹고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계신데 왜 그러냐면요. 이게 술이 시상하부에 있는 식욕 중추를 자극을 해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집중도가 팍 올라가요. 이 집중도가 어느 부분에 집중도가 올라가냐면요. 음식에 대한 집중도가 올라갑니다. 그래서 술을 먹으면 폭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식욕 중추를 건드려서 그 전에 아주 다이어트를 잘했던 사람들도 술만 먹으면 무너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 술 드시면 안 돼요. 그래서 술은 식욕 중추를 자극해서 폭식을 유도를 합니다. 이게 다이어트에 안 좋은 첫 번째 이유고요. 자, 두 번째 이유는요. 여러분들 운동하시는 분들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 제일 무서워하는 근손실을 이뤄내는 일을 이 알코올이 해요. 술을 먹으면요. 술의 신박한 기능 중에 근육을 빼다가 지방으로 저장하는 기능이 있어요. 그래서 근육이 점점 작아집니다. 그래서 운동하시는 분들 이런 분들은 잘 아세요. 술 먹으면 근손실이 일어나니까 이런 분들은 술을 안 드십니다. 그래서 술은요. 근육을 빼다가 지방으로 축적시킨다. 꼭 생각을 해주시고 근손실을 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에도 당연히 안 좋은 겁니다.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들을 보면요. 근육은 점점점 줄고 배만 볼록해서 내장 지방이 많아 이런 분들 많이 봅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 안 좋은 이유는 이런 부분이 있고요. 세 번째는요. 대사의 문제예요. 술은요. 우리 몸속에 들어오면 간이 독성이 들어왔다. 독소가 들어왔어. 빨리 해독해야 돼. 이렇게 생각해요. 알코올은 독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에서는요. 이 해독작용을 위해서 모든 간의 모든 기능을 다 써서 풀가동을 합니다. 그래서 간에서 알코올을 해독하려고 모든 기능을 다 써버려요. 그러니까 뒤에 있던 간에서 탄수화물도 대사가 되고 여러 가지 대사를 해야지 살이 안 찌는데 이 대사가 늦춰져 버리거나 안 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기다리던 탄수화물 대사가 안 돼버리고 그냥 지방으로 주저앉는 거예요. 그래서 간에서는 술을 독소로 인식을 하고 이 독소를 분해하는 과정에서 다른 대사가 안 된다는 것. 이 부분이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다이어트를 망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당 대사를 방해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술을 드신 분들 중에 이런 분들 계실 거예요. 술을 먹고서 안주를 풍부하게 먹고 집에 들어갔는데 괜히 허기가 져서 라면 하나 더 끓여 먹고 잤다. 그리고 새벽에도 깼는데 너무 배가 고파서 뭔가 또 주워 먹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는 뭔가 막 배가 고파서 라면이라든지 막 국물 있는 걸 먹어야지 하루가 이제 시작이 된다. 이런 생각들 하시는 분들이, 이런 느낌들 받으신 분들이 계셨을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알코올이 일시적으로 저혈당을 만들어요. 당뇨 환자가 술 많이 먹는 거 정말 위험하거든요. 그런데 정상인들도 저혈당을 만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저녁 정도에 밥도 많이 먹고 안주도 많이 먹었는데 술을 많이 먹었더니 10시, 11시, 12시 가면서 혈당이 떨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배는 그득한데 뇌에서는요. 혈당 떨어졌어. 뭔가 더 먹어. 라는 신호를 계속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뭔가 집에 와서 또 먹는 겁니다. 그래서 밤에 들어와서 먹는 거. 새벽에 와서 또 먹고 또 아침에 또 라면 끓여 먹고 이런 분들이 계시는 거예요. 이런 분들은 정말 내가 술을 먹었더니 저혈당이 생겨서 더 허겁지겁 먹게 되고 더 탄수화물을 더 당기게 만들어요. 식욕도 엉망이 돼버리죠. 그래서 이런 분들은 다이어트 망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저혈당의 문제도 꼭 생각을 해주셔야 돼요. 알코올은 혈당의 문제를 건드려서 저혈당에 빠뜨려서 폭식을 하게 만든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 환자는 더더욱 위험하고 어떤 혈당 관리를 하는 사람한테도 위험하기 때문에 다이어트에 안 좋다. 이런 생각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술은 수면의 질을 떨어뜨립니다. 술을 먹고 잠을 청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얘기도 많이 하죠. 그리고 일시적으로 술을 먹고 잠에 도움을 받았다는 분도 계시지만 결론적으로 따져봤더니 쭉 연구를 해봤더니 술을 먹고 자는 잠은 수면의 질이 엄청나게 떨어졌다. 그래서 다음날 피곤한 거예요. 충분히 잤는데도. 그리고 자꾸 중간에 깨요. 화장실도 가고 이렇게 깨는데 결국 이게 술 먹고 이뇨작용 때문에 소변 때문에 깨는 경우도 있지만 술 먹고 잠의 질이, 수면의 질이 너무 안 좋아져서 중간중간 깨면서 화장실을 가는 경우입니다. 또 수면 무호흡증도 생기죠. 그래서 술은 수면에 악영향을 끼칩니다. 그래서 다이어트에는 수면이 정말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수면을 하면서 성장 호르몬도 나오고 모든 그렐린 렙틴 같은 식욕 조절 호르몬도 정상화시켜주는데 이게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음날 깨면은 이제 다른 음식들이 막 당기고 수면을 잘 못 취했으니까 힘들고 이런 부분들이 계속 반복되면서 다이어트를 망치게 돼요. 그래서 다이어트를 망치게 되는 이 술의 원인 중에 또 이제 수면의 문제도 있다. 꼭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술을 좀 더 현명하게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자, 술은 현명하게 먹는 방법. 자, 술 먹으면서 건강해지기, 술 먹으면서 다이어트 잘하기라는 방법은 세상에 없어요.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술은요. 백해무익하다라고 생각해 주시고요. 술 먹으면서 다이어트를 하거나 술 먹으면서 건강해질 수는 없다라는 생각을 꼭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사회에서 술을 또 너무 이제 멀리하다 보면 뭐 대인 관계도 힘들어지고 이럴 수도 있고 특히 한국 사회 또 그렇잖아요. 그래서 술 먹으면서도 이제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는 술이 해롭다라는 인식을 반드시 해달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요. 사회적인 용량이라고 얘기를 해요. 부득이하게 술을 먹어야 된다면 사회적인 용량만 드셔라라고 말씀을 드려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회적인 용량이 좀 이제 어려운 얘기인데 이제 그 잔으로 한두 잔을 얘기를 해요. 소주도 소주잔 작은 잔으로 한두 잔. 그래서 잔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글라스 아니에요. 작은 잔이고요. 그리고 맥주도 작은 맥주잔으로 한두 잔. 500cc 아닙니다. 작은 맥주잔이고요. 와인도 와인 잔으로 적절하게 3분의 1에서 반 정도 따라서 한두 잔. 양주도 양주 잔으로 한두 잔. 이렇게 나와 있는 게 그 잔으로 이제 카운트를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잔이 있는 거고요. 그냥 대략적으로 이거를 사회적인 용량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부득이하게 나가서 술을 먹어야 된다라고 한다면 사회적인 용량 한도에서만 먹자라는 얘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제를 하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세 번째는요. 술 먹은 다음 날 빠르게 다이어트를 하시던 분은 다이어트 하던 방식대로, 건강을 지키던 분들은 건강을 지키던 분들대로 빨리 그 전의 스타일대로 돌아가셔야 돼요. 내가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아침에 그릭 요거트와 계란으로 아침 식사를 하셨던 분들은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셔서 빨리 돌아가셔서 그 스타일대로 빨리 돌아가셔야 돼요. 점점점 내가 다음날 아침에 더 자고 싶고 더 이제 속도 안 좋으니까 아침을 거르고 막 이러다 보면요. 더 엉망이 돼버려요. 대사가 엉망이 돼버리니까 술 먹은 다음날은
그 전에 자기가 했던 대로 똑같은 방식대로 생활을 빨리 돌아가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네 번째로는요, 물 많이 드시라는 말씀을 드려요. 술을 분해하려면요, 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술을 먹으면 물이 당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술 먹으면서 물을 하나도 안 드시려는 분들이 계세요. 자꾸 배가 부르다고, 물을 많이 먹으면 술을 못 먹는다고 이런 분들 계시는데, 술을 먹으면 반드시 물 많이 드셔야 돼요. 저는 만약에 소주 한 잔을 드신다면 물 2컵 먹으라고 말씀드리거든요. 이 정도로 드셔야 다음날 숙취도 없고요, 술의 대사도 잘 돼서 다이어트도 망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물 많이 먹자라는 얘기 꼭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요, 간식 얘기 좀 말씀드릴게요. 내가 7시부터 저녁 약속이 있는데 술을 먹을 것 같아요. 근데 5시 정도부터 좀 허기가 지는데 7시 정도에 나가면은 막 음식이 나오고 술을 먹으면 허겁지겁 먹게 되잖아요. 그러면 술도 많이 먹게 되고 안주도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대여섯 시 정도가 되면은 간식을 좀 먹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무가당 두유라든지 그리고 스트링 치즈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먹어서 탄수화물이 없는 간식을 좀 먹어서 배를 좀 채우고 나가십시오. 그래야 이후에 술자리에서도 술을 덜 먹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술자리에 가시기 전에는 허기가 지는 상태로 가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즐거운 자리, 사회적으로 막 이제 모임이 있는 자리는 이제 나가서 술을 즐기고 하는 것들은 사회적인 용량으로 드시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혼술 드시는 분들이 요즘 너무 많아져서 좀 걱정이에요. 그러니까 혼술이 우리가 이제 1인 가구가 많아지고 하면서 밤에 자기를 위로하고자, 그리고 OTT 프로그램을 보면서 그 혼술 먹는 게 낙인 사람들도 있죠. 또 주부님들 같은 경우도 상당히 많아졌는데, 아이들 키우면서 육아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아이들 다 재워놓고 이제 남편이 자는 시간에 혼자 깨어서 혼술 드시는 분들이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게 한두 번은 괜찮지만 계속적으로 반복되면요, 이게 자기의 위로 방법이 돼서 잘못된 방식으로 습득이 되면요, 결국 알코올 중독으로 갑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분들께는 술 말고 다른 취미와 자기를 위로하시는 방법을 만들려고 말씀을 드려요. 예를 들자면 자전거를 타면서 OTT를 본다든지 이런 방법으로 자기를 위안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드셔야지, 술로 자기를 위안하는 방법을 자꾸 만드시면요, 나중에는 알코올 중독, 의존성 이런 쪽으로 가게 되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안 좋아지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이런 문제가 계속 반복되면, 이게 뭐 한두 번은 괜찮지만 매일매일 반복되면요, 결국은 비만으로 가게 되고 각종 대사질환이 생기고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혼술은 금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술을 마시게 된다면 안주를 어떻게 먹으면 좋을까요? 제가 추천드리는 이제 술을 먹을 때 가장 좋은 안주는요, 풍부한 야채, 그리고 달지 않은 풍부한 과일, 그 다음에 단백질 종류, 이렇게 말씀을 좀 드릴게요. 만약에 뭐 과일 안주라든지 이런 것들은 괜찮아요. 그리고 뭐 야채라든지 샐러드 같은 경우 좋죠. 근데 뭐 우리가 술 먹으러 갔는데 닭가슴살 샐러드를 먹으란 말이냐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데, 그래도 샐러드나 이런 단백질이 많은 음식들은 상당히 좋은 음식이고요. 그리고 저는 수육이라든지 샤브샤브 같이 이렇게 끓여서 단백질을 먹는 음식 상당히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은 당독소도 없고 단백질을 보충하면서 술을 먹기 때문에 술을 조금만 먹는다면 좋은 안주가 될 수 있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술을 먹을 때는 풍부하게 야채나 달지 않은 과일들을 풍부하게 드시고 또 단백질을 충분히 보충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치맥이 최악의 안주 궁합인 이유가 무엇인가요? 치맥을 우리나라 사람은 상당히 좋아하죠. 그래서 치맥은 이제 우리 필수적인 이제 그 직장인들의 술이자 안주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치킨에다가 맥주를 먹으면 어떤 분들이 제일 안 좋으냐면 통풍 있는 환자분들이 제일 안 좋으시고요. 또 이제 비만을 치료하려고 하시는 분들은 상당히 안 좋아요. 통풍 있는 분들은요, 퓨린이라는 게 몸에 자꾸 쌓여가지고 몸에 아주 작은 결정체들이 관절에 쌓여가지고 통증을 유발하는 질병이에요. 이게 유전적인 성향이 분명히 있습니다. 유전적인 성향 플러스 음식이 있어요. 그 음식이 이렇게 닭이라든지 이런 거를 튀긴 것들, 고기를 튀긴 것들, 그 다음에 이렇게 술 중에서도 곡주, 맥주 같은 게 상당히 안 좋거든요. 자, 치킨을 보면요, 닭은 닭가슴살, 삶은 닭 이런 거 상당히 좋은 다이어트 음식이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튀긴다든지 이러면은, 튀기거나 구우면요, 당 독소가 상당히 많아지고요, 또 트랜스 지방도 먹게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우리 몸에 상당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 독소를 높이고 트랜스 지방을 많이 먹게 되는 이런 치킨은 피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치킨과 이제 맥주를 먹는 거는 정말 저는 안 좋은 조합이라고 생각해요. 차라리
삶은 닭이라든지 이런 것들과 술을 먹는 거는 그래도 괜찮지만 치킨은 이런 부분에서 상당히 안 좋고 또 맥주하고 같이 먹는 게 상당히 안 좋습니다. 불가피하게 음주를 한 다음 날 해장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술을 먹으면요, 상당히 심한 탈수가 옵니다. 그래서 밤에 새벽에 일어나가지고 물을 먹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고 난 다음에는요, 물을 충분히 드셔야 돼요. 그래서 다음날 아침에 정말 평소보다 좀 많은 양의 물을 드시고, 이온음료 같은 것도 괜찮아요. 그래서 물을 많이 드셔야 됩니다. 술 먹은 다음 날인데 갈증이 나는데도 이것들 이상한 이유 때문에 물을 안 드시는 분도 간혹 계세요. 물 먹으면 붓는다든지 살찐다든지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거꾸로예요. 술 먹은 다음 날은 오히려 거꾸로 술 먹은 다음 날은 물을 많이 드셔서 이 몸의 탈수를 분명히 해소를 해 주셔야 돼요. 그리고 술 먹은 다음 날은 당 대사가 안 좋아진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당에 대한 문제를 만약에 혈당이 떨어졌다고 느껴져서 또 단맛 나는 음식을 많이 드시게 되면요, 혈당이 또 그만큼 폭증을 해서 혈당 스파이크를 많이 만들거든요. 그래서 술 먹은 다음 날은 충분한 단백질과 채소를 드시고요. 당이 꼭 필요하다고, 탄수화물이 꼭 필요하다고 느껴지시면 통곡류 위주로 드셔야 돼요. 뭐 잘 갈아낸 통곡류는 이제 흰빵 대신에 뭐 호밀빵, 잡곡빵 이런 것도 괜찮고요. 오트밀, 통오트밀 같은 것도 괜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요즘 제로 소주나 노알콜 맥주가 많이 나오는데 마셔도 괜찮을까요? 요즘에 이제 소주 같은 데에 뭐 제로 소주도 나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설탕이 약간 들어가는데 이것을 이제 인공 감미료를 넣는 것이죠. 근데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 소주를 먹을 때 그 인공 감미료를 설탕 대신에 먹는 게 그렇게 건강에 도움이 될까요? 라고 거꾸로 자문을 한번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술 자체를 좀 줄이셔야 되는데 그래도 나 소주 먹는데 건강하게 먹을 거야 하면서 인공 감미료가 들어간 제로 소주라든지 이런 거 먹는 것은 크게 도움이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인공 감미료도 장기간 연구가 많이 없기 때문에 크게 도움은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제 논알콜 맥주, 그래서 다른 사람들 다 술 먹는데 나는 운전을 해야 되니까 이제 논알콜 맥주를 놓고 이제 드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일단은 알코올 함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운전을 해도 상관없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드시고 계신데, 얘가요, 그 술의 맛을 내기 위해서 탄수화물이 엄청나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맥주를 먹은 것보다 논알코올 맥주를 먹었더니 혈당이 더 많이 올라갔더라, 이런 분들 많이 계시거든요. 그래서 논알코올 맥주도 우리가 분위기를 낼 때 조금 먹는 건 괜찮지만 너무 많이 드시면은 혈당 수준을 많이 올려서 다이어트에 안 좋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좀 주의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최근 현대인들 사이에서 마른 비만이 증가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로 심각한가요? 마른 비만이 폭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마른 비만이란 말은 공식적인 의학 용어는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마른 비만 환자를 너무 많이 보고 있어요. 그래서 마른 비만이란 건 뭐냐면 겉으로 봐서는 그렇게 비만이 아닌 것 같이 보이는데 체성분 검사를 해봤더니 근육이 너무 없고 지방이 많이 쌓인 사람들, 특히 내장 지방이 많이 쌓인 사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게 엄청나게 급증했다는 걸 저 스스로도 좀 느끼는 게 뭐냐면요, 제가 비만 치료를 한 지가 25년 정도 됐어요. 이제 제가 그 전에 25년 전에 봤던 이 비만의 그룹과 요즘의 비만의 그룹을 보면요, 이 마른 비만 환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뭐 수면 부족에다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운동도 안 하고 이런 분들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보긴 하는데요. 그래서 이 마른 비만은요, 이제 우리가 굳이 정의를 하자면 근육은 너무 적고 지방이 너무 많고, 그래서 BMI라 그러죠. 키 몸무게로 봤더니 그렇게 비만은 아닌데 분석을 해보니까 너무나 불건강한 안 좋은 건강 상태를 보이는 비만 환자들이 많아졌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흔히 뭐 ET형 체형이라고도 하죠. 팔다리는 가는데 배만 볼록 나온 사람들, 이런 분들이 많아졌고요. 최근 연구를 한번 봤더니 여대생들의 10명 중에 3명이 마른 비만이다라는 연구도 있을 정도예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점점 더 이 마른 비만 쪽으로 가고 있어서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마른 비만이 일반 비만과 비교해 위험한 이유가 무엇인가요? 그러면 일반 비만에 비해서 마른 비만이 무슨 차이가 있고 어떤 위험이 있느냐라고 이제 많이 궁금하실 텐데요. 일반 비만은요, 자기 스스로 비만하다는 걸 알아요. 그래서 내가 옷을 입기가 너무 힘들고 그래서 남들도 이제 지적을 해주고 하니까 내가 비만인 걸 아는데, 이 마른 비만 환자들은요, 자기가 스스로 비만이라고 생각을 안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병원도 잘 안 가고요. 나중에 큰 병이 생겨서야 그때서야 자기 몸이 힘들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마른 비만은 스스로 자각을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가 됩니다. 거기다가 근육이 너무 적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근육이 적다는 건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몰라요. 젊었을 때는 그래도 뭐 기초대사량도 높고 활력이 있으니까. 그런데 근육이 너무 적은 상태가 계속 오래되면요, 상당히 무기력해지고 피로한 몸이 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면서 특히 이제 중년이 넘어가고 이제 여성들 같은 경우 폐경기 넘어가고 이러면서 너무나 많이 쇠약해진 몸이 됩니다. 조금만 일해도 피곤하고 그리고 조금만 넘어져도 골절이 돼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이 뼈도 잡아줘야 되는데 근육이 부족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내장 지방의 문제예요. 우리가 이렇게 근육이 적고 지방이 많은 사람들이 주로 내장에 지방이 많이 쌓여 있거든요. 그래서 인바디 검사, 체성분 검사를 해보면요. 너무나 근육은 부족한데 배만 볼록해요. 그리고 내장 지방이 너무 많이 쌓여 있어요. 결국 이 내장 지방은 각종 성인병, 대사질환의 원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마른 비만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또 위험한 경우가 많습니다. 마른 비만이 급증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그러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마른 비만이 많아졌을까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 첫 번째는 뭐니 뭐니 해도 정제탄수화물에 풍부해지면서 정제탄수화물 너무 많이 드시는 분들이 많아요. 제가 이게 마른 비만 환자분들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체성분만 딱 보고 환자분께서는요 젊었을 때부터 아주 단맛 나는 걸 좋아하시고 단백질이나 고기를 별로 안 좋아하시면서 운동 별로 안 하시죠. 그리고 다이어트 할 때 주로 굶으시죠. 그러면 어떻게 됐어요? 깜짝 놀래요. 그래서 첫 번째는 정제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먹는 것이 이렇게 마른 비만을 많이 일으켜요.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니까 혈당 수준이 폭증하게 되고 인슐린이 나와서 지방을 자꾸 내장 지방으로 축적을 시키고 근육을 자꾸만 빼다가 쓰는 이런 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두 번째는 잦은 다이어트도 이렇게 마른 비만이 되게 하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현대인들 특히 여성분들은 이제 틈만 나면 다이어트를 하고 이 다이어트가 또 잘못된 방식으로 굶는 다이어트를 자꾸 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되면은 환자분들 몸에서는 근육이 자꾸 빠져나가고 지방을 쌓는 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꾸 또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 반복하게 되면 또 요현상이 계속 반복되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잦은 다이어트도 마른 비만을 일으키는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운동인데요. 이제 운동 안 하고 이렇게 운동량이 정말 부족해진 특히 여성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운동을 안 하고 특히 또 근력 운동을 자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근육이 자꾸 부족해진단 말이에요. 근육은 우리의 몸에서 혈당을 먹는 스펀지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정제탄수화물을 먹는데 근육이 자꾸 부족하니까 자꾸 지방으로만 쌓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근육이 자꾸 부족해지면요, 자꾸 허약 체질이 되고 활력이 자꾸 떨어지니까 식욕 떨어지고 이 음식을 자꾸 못 먹게 되고 근육이 부족해지고 또 음식을 못 먹게 되는 이 악순환의 굴레에 빠지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젊은 여성들, 폐경기 이후의 여성들 그리고 이 어머님들 쪽에서 이 마른 비만의 환자분들이 상당히 많은 게 정말 안타까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이제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것이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이것은 근육하고 같이 움직이는데요. 기초대사량은 우리 몸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태우는 에너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면요, 우리가 몸이 상당히 무기력해진 몸이 됩니다. 움직이기도 싫고 자꾸 몸이 붓는 것 같고 이런 몸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움직이면 힘들고요. 그래서 이렇게 기초대사량이 떨어지는 몸이 되는 것도 이 마른 비만의 원인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현대 우리가 이제 그 예전에 뭐 산업화 시대에 비해서 지금 현대로 쭉 오면서 자꾸만 이런 정제탄수화물을 많이 먹고 근육이 부족해지고 이런 그 기초대사량이 떨어지고 이런 문제가 우리를 자꾸만 마른 비만으로 가게 만드는 이런 원인이 된다고 보겠습니다. 마른 비만을 방치하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일단 마른 비만을 그대로 둔다. 그러면요, 결국은 대사질환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대사질환은 결국은 뭐 고혈압, 당뇨, 고지혈, 지방간 이런 걸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 안에는 이제 지방이라는 게 있고 내장 지방이 문제를 갖고 있어요. 비만의 문제가 결국은 대사의 문제를 일으키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우리 젊은 층에서 점점점 마른 비만이 돼서 그대로 방치해 놨다가 중년이나 노년 정도가 돼서 건강 검진을 했더니 갑자기 당뇨 전 단계가 나오고 콜레스테롤도 문제가 생기고 고혈압도 뭐 목전에 가 있고 이런 분들이 많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런 분들 보면요, 조금 체구도 자그마하시고 근육이 너무 부족한 분들, 마른 비만인 분들 상당히 많아요. 이런 분들은 정말로 그 마른 비만을 해소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을 좀 많이 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대사질환이 올 수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고요. 두 번째는 근육의 부족이에요. 근손실이 이제 근육의 부족, 근손실증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 아예 이제는 진단명으로 자리를 잡았어요. 그래서 이제 중년 노년에서 근육이 부족한 거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마른 비만이신 분들은 자꾸만 이 근손실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근육이 부족하다는 건요, 지금 젊은 시절의 근육이 거의 나의 최고의 근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다이어트 하실 때 항상 제가 말씀드려요. 몸무게 체지방 5kg 빼는 것보다 근육 0.5kg 늘리는 게 더 힘들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근육을 늘리는 게 정말 힘들어요. 그래서 이렇게 근육의 부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는데 이 마른 비만을 방치를 계속해 놓으면요. 근육이 점점점 부족해집니다. 절대로 올라가는 법이 없어요. 점점점 부족해져요. 그래서 나중에는 이 근육 부족으로 인해서 활력이 떨어지고 조금만 넘어져도 다치고 중년 이후에 다쳐요. 그래 가지고 병상에 오래 누워 있게 돼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근육이 또 빠져요. 우리 몸이 조금만 누워 있어도 근육이 쭉쭉 빠집니다. 그래서 근손실이 정말 무서워요. 그래서 고관절 골절이 되신 어머님들이 이제 침상에 누워 있다가 수술은 잘 됐는데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하고 돌아가셨다. 이런 얘기 많이 듣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이 근손실에서 오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손실 상당히 무서운 거니까 이 마른 비만도 같이 근손실 때문에 생긴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세 번째는 당뇨병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체구가 자그마신 어머님들이 요즘에 내가 음식도 잘 먹고 단 것도 많이 안 먹고 하는데 당뇨 전 단계로 진단을 받았어요. 당뇨 초기로 진단을 받았어요 하면서 병원에 찾아오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요. 근육이 너무 적고요. 기초해소량이 떨어져 있고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많이 먹었던 분이다 보니까 이 탄수화물 중독에 일정 정도 있던 분이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나이가 드시면서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고 근육은 우리 몸의 혈당을 먹는 스펀지인데 근육이 부족하니까 자꾸만 당뇨 전 단계로 가고 당뇨로 가는 거예요. 이 당뇨병은요. 가장 깊숙한 곳에 대사증후군이 있고 그 대사증후군의 대사질환의 안쪽에 인슐린 저항성이라는 게 있잖아요. 근육이 높으면요. 인슐린 저항성에서 멀어집니다. 근데 근육이 적으면은요. 인슐린 저항성에 점점 다가간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당뇨의 가족력도 없고 내가 지금 음식을 아주 잘 먹고 있고 하는데 지금 나이가 들어서 보니까 근육이 너무 적으신 분들이 이 당뇨 전 단계로 가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서 좀 걱정스러워요. 그래서 당뇨병은 이 근육의 부족하고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어요. 마른 비만은 근육의 부족을 일으키고 근육의 부족은 또 당뇨병을 일으키고 이게 같이 항상 움직입니다. 그래서 당뇨병도 상당히 마른 비만 환자들은 조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이제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마른 비만이 계속되게 되면요. 우리 몸에 심혈관계 질환이 증가할 수밖에 없어요. 고혈압 그리고 당뇨병도 결국 심혈관계 질환이에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뇌졸중이나 뇌졸중, 뇌경색이나 뇌출혈 그리고 심장의 질환 그리고 대동맥의 질환 이런 부분들이 자꾸만 생깁니다. 그래서 마른 비만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키는 하나의 촉발자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심혈관계 질환에 있어서도 이렇게 마른 비만이 위험하다는 것도 꼭 말씀을 드릴게요. 마지막으로는요. 면역력 저하예요. 마른 비만 환자들은 되게 스스로 허약하다고 생각하세요. 되게 근육이 부족하고 지방은 많은데 자꾸 병이 걸립니다. 독감이 들면 독감에 걸리고 대상포진이 들면 대상포진에 걸리고 아주 쉽게 입술에 포진도 걸리고 아주 많은 질환에 걸려요. 조금만 다이어트 하려고 그러면은 막 온갖 질환이 다 생깁니다. 그래서 이렇게 마른 비만 환자들은 허약 체질이 되고 이 허약 체질은 단백질의 부족, 근육의 부족으로 인해서 면역력 저하로 이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면역력의 저하도 이렇게 마른 비만이 일으키는 중요한 질병이라고 보겠습니다. 마른 비만일 때 지켜야 할 올바른 생활 습관은 무엇인가요? 그렇다면 이제 이렇게 무서운 마른 비만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요? 첫 번째는요. 식단이에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정말 줄이시고 아예 끊으셔야 됩니다. 우리 산업화 시대 때 어머님들을 보면요. 정말 이제 어려운 그 가정을 꾸려 오신 분 중에 어려운 가정을 꾸려 오시면서 식구들이 남은 음식 먹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고기를 많이 못 드시고 탄수화물 위주로 드셨던 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나이가 드셔도 누룽지 같은 거 좋아하시고 이런 분들 많거든요.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계속 드시는 식습관을 가지고 가면은 마른 비만은 가속화될 수밖에 없어요. 근육을 늘려야 되거든요. 근육의 원천은 결국 단백질이잖아요. 그러니까 단백질을 잘 못 드세요. 이분들이 젊었을 때부터 남자들은 그래도 고기를 많이 드시고 회식할 때 먹고 막 그래가지고 단백질을 잘 드시는 분들이 많은데 어머님들 모시고 회식하러 나가가지고 고기 대접한다고 드시고 오셨는데 소화가 안 된다. 막 또 이제 토하시는 분도 계시고 고기 괜히 먹었나 보다 그래서 사준 자식들이 미안할 정도로 이런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이렇게 어르신들이 단백질을 잘 못 드세요. 그리고 단백질이 너무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어르신들 보시는 TV를 보면은 산양류라든지 단백질 음료라든지 이런 선전을 계속하는 거예요. 그만큼 단백질이 부족하니까 보충하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마른 비만 환자분들은요. 단백질을 억지로라도 좀 잘 드셔야 돼요. 이 억지로란 말이 좀 어폐가 있는데 무리해서 드시란 말은 아니고 고기를 못 드신다면 계란을 드실 수도 있고요. 또 식물성 단백질도 있어요. 콩이라든지 버섯 같은 데는 단백질 상당히 많거든요. 이렇게 식물성 단백질도 큰 좋은 대안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좋아하는 고기류, 내가 육고기를 못 먹는다면 생선을 먹을 수도 있는 것이고 이렇게 해서 대체할 수 있는 단백질을 좀 드시고요.
그래도 단백질이 부족하다. 나는 먹는 게 너무 부실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조제돼서 나온 단백질의 도움을 일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먹는 것을 좀 바꾸셔야 해요. 정제 탄수화물 끊고요. 단백질을 좀 많이 드시고 야채도 좀 많이 드셔야 됩니다. 두 번째는 운동이에요. 자, 운동을 해야 근육이 늘어납니다. 그런데 운동량이 너무너무 현대인들은 부족하죠. 이 부분은 오히려 중년층 이상 분들부터는 운동의 중요성을 알아서 열심히 등산도 하시고 동네에 나가서 운동도 하시고 하시는데 젊은 층에서 운동이 너무 부족해요. 특히 젊은 여성들 너무 부족하거든요. 젊은 남성들도 요즘에는 운동이 부족하신 분들 너무 많아서 운동을 해 주셔야 근육이 늘어날 수 있는 환경이 조성이 됩니다. 단백질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했다. 그러면 이거는 결국 그냥 간이나 신장에 쌓여서 오히려 간이나 신장의 독성을 유발할 수도 있어요. 단백질을 많이 드시고 운동을 많이 하십시오. 또 운동을 많이 하신 뒤에는 단백질을 많이 드셔야 돼요. 이 운동은 유산소 운동, 무산소 운동을 같이 해주셔야 근육이 늘어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평생을 통해서 운동을 잘 해주셔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잠이에요. 수면. 자, 근손실을 막고 마른 비만을 억제하는데 수면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마른 비만 환자들을 쭉 보면요, 조금 예민하세요. 그래서 밤에 잠을 잘 못 주무시는 분도 계시고 밤에 다른 거 하냐고 또 잠을 또 등하시는 분도 계세요. 그런데 근육을 키우려면요, 잠을 잘 주무셔야 돼요. 운동하시는 분들은 잘 아실 거예요. 운동을 열심히 해서 근육이 늘어나는 시간은 잠자는 시간이에요. 성장 호르몬이 근육의 생성을 돕고요. 여러 가지 호르몬들이 우리 몸에서 근육을 증가시키거든요.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되는데 이 현대인들 특히 젊은 층에서 잠을 자꾸 등한시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수면을 꼭 취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 이 마른 비만에서도 수면은 정말 중요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요한 건 술입니다. 술은 근육을 빼다가 지방으로 축적시키는 신박한 기능이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술을 먹는 분들 중에 근손실이 생기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마른 비만 환자들 중에서 식생활을 체크를 하다 보면 술 먹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술을 먹으면요, 내장 지방이 점점점 늘어나고 근육이 점점점 빠져요. 그래서 이 마른 비만 환자분들 중에 술을 드시는 분이 계시다면 절대 술 드시면 안 됩니다. 술은 근육을 손실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술을 끊고 운동을 하시고 제대로 된 활동을 하시고 제대로 된 식습관을 가지셔야 근육이 늘고 마른 비만에서 해방될 수가 있습니다. 아침 식사가 그날 다이어트의 성패를 좌우한다고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여러분들 아침 식사를 꼭 하시는 분도 계시고 아침 식사를 안 하고 아점이나 점심을 첫 끼로 먹는 간헐적 단식을 하시는 분들 이런 분도 많이 계실 거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는 아침 식사 또는 그날의 첫 끼가 되는 아점이나 점심 식사도 같이 해당되는 거니까 들어주시면 되겠는데요. 그날의 첫 끼를 먹는 게 정말 중요해요. 왜 중요한가 하면요. 우리 몸은요, 밤에는 이제 음식이 안 들어오니까 포도당 레벨이 잔잔합니다. 그래서 포도당이 잔잔하니까 인슐린 레벨도 잔잔해요. 그런데 첫 끼를 먹는 그 순간에 그냥 콘프레이크에다가 우유를 먹었다든지 잘 이제 바삭한 흰빵에다가 잼을 발라서 이제 주스하고 같이 먹었다 이러면은요,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생기거든요. 이것은 아주 잔잔한 호수에다가 작은 돌이 아니라 큰 바위돌을 던지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들 아침에 출근할 때 집에서 엄마한테 안 좋은 소리 듣고 나오면 하루 종일 짜증이 나고 하루 종일 잘 될 일도 안 되고 그냥 지나갈 문제도 막 싸우게 되고 막 이러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아침에 혈당 스파이크를 한번 만들어 버리잖아요. 그러면은 11시 정도 되면은 아침을 먹고 나갔는데 또 혈당이 떨어져요. 그러면은 이때 또 우리는 단맛 나는 음식을 또 찾게 돼서 또 먹게 돼요. 그래서 아침에 한번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면은요, 하루 종일 반복됩니다. 그래서 아침 식사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아침에는 혈당을 안 올릴 수 있는 음식을 드셔야 됩니다. 그게 결국은 단백질과 야채 위주로 드시라는 말씀을 많이 드려요. 그래서 제일 안 좋은 아침 식사가 빵에다가 주스 같은 거 먹는 것들, 그리고 죽이라든지 미숫가루 이런 것들을 아주 잘 갈아낸 것을 후루룩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이 제일 안 좋거든요. 그래서 아침에는 꼭꼭 씹어서 먹는 음식을 야채하고 같이 단백질을 같이 드시고 나오는 게 제일 좋습니다. 건강에 좋은 아침 식사 습관은 무엇인가요? 아침 식사의 원칙을 제가 말씀드리면 딱 3개 말씀드리자면요. 첫 번째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음식을 드십시오. 혈당 스파이크를 만드는 음식은 결국은 정제가 잘 된 음식이니까 우리가 빵, 떡, 면, 과자, 액상과당, 죽이라든지 미숫가루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피하셔야 되거든요. 혈당 스파이크를 만들지 않는 것은 우리가 잘 좋은 단백질과 지방 그리고 야채 위주로 풍부하게 드시는 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두 번째는 고형식을 먹자는 말씀드려요. 고형식이 뭐냐면 유동식의 반대말입니다. 후루룩 먹는 음식들 있죠.
미음이라든지 죽, 그리고 미숫가루, 스프 이런 것들, 누룽지까지요. 다 안 좋습니다. 요런 것들은요. 우리 목 넘김이 상당히 쉬워서 우리 현대인들이 참 많이 먹게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미숫가루부터 누룽지까지 먹지 말라 그러면 막 악플들이 막 달려요. 우리 할머니는 미숫가루 먹고 죽 드시고 100살까지 사셨는데 무슨 말이냐 그런데 병원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수술을 하거나 어떤 치료를 할 때 처음에 이제 위장관이 돌아올 때 처음에 먹는 게 미음이에요. 그다음에 죽을 먹으라고 그러고 그다음에 정상 식사로 바로 돌아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 소화관이 정상으로 돌아오게 하는 방법이거든요. 아주 심각하게 위장관계 질환이 있는 분 빼고는요. 이렇게 식사 습관을 고형식으로 드시는 게 좋아요. 고형식은 꼭꼭 씹어서 먹는다는 소리입니다. 유동식은 후루룩 먹게 되면요. 유동식을 후루룩 먹게 되면 혈당 스파이크가 쫙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이제 죽이라든지 미숫가루, 이제 누룽지, 스프 이런 것들을 먹었더니 혈당 스파이크가 엄청나게 일어난 사람들을 고형식으로 바꿔요. 계란이라든지 우리가 그릭 요거트라든지 이렇게 씹어서 먹을 수 있는 음식을 바꾸면요. 혈당이 참참합니다. 거의 올라가지도 않아요. 혈당 스파이크가 뾰족하게 올라가는 것과 혈당 스파이크가 잔잔한 거 정말 천지 차이거든요. 그래서 고형식으로 드셔라. 그리고 또 하나는 씹는 거 정말 중요해요. 이렇게 후루룩 먹는 거 요즘 많이 나와 있죠. 무슨 알파벳으로 나온 주스들도 있고요. 오트밀도 마찬가지예요. 오트밀을 통오트밀로 꼭꼭 씹어서 먹으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거든요. 근데 이것을 오트밀이 좋다 그러니까 오트밀 가루, 오트밀 음료로 나와가지고 후루룩 먹게 나오면요. 혈당 스파이크가 어마어마하게 생겨요. 그래서 꼭꼭 씹어 먹으면요. 혈당 스파이크도 안 생기고요. 또 하나는 저작근을 이용해서 꼭꼭 씹어야 우리가 포만감이 생깁니다. 그래서 꼭꼭 씹어 먹는 것이 중요한 것이에요. 그래야 음식을 덜 먹게 되는 것이죠. 후루룩 먹고 나갔더니 1시간 뒤에 또 배고파. 또 먹고 또 먹고. 이게 반복되는 게 현대인들의 삶이고요. 또 하나는 이 씹는 저작근의 활동에 의해서 뇌로 가는 신경 물질이 활성화가 돼가지고요. 뇌 기능이 깨어나요. 그래서 아침에는 씹어서 드셔야 치매도 예방할 수 있고요. 수험생들은 정신도 맑아져서 공부를 잘할 수도 있어요. 직장인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씹어 먹는 게 중요하다는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세 번째는요. 이렇게 혈당 스파이크를 안 만들고 이렇게 고형식으로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은 대부분 단백질류예요. 그래서 단백질을 많이 드시자는 말씀을 드려요. 아침에 계란 등의 단백질을 충분히 잘 먹고 나갔더니 점심, 저녁까지도 식욕이 억제가 잘 돼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덜 먹게 되고 살을 덜 찌게 만들었다라는 이런 논문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침에는 단백질 위주로 드시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침 식사를 꼭 해야 하는 분들은 어떤 경우인가요? 자, 요즘에는 뭐 간헐적 단식이다 해가지고 아침 안 드시는 분들 상당히 많아요. 아침 안 드시는 분도 좋죠. 그래서 간헐적 단식을 하는데 나는 아침을 굶고 아점부터 시작해서 충분히 좋은 음식을 먹을 거야 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 중에서도 제가 아침은 좀 꼭 드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세 가지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른 비만 환자분들이에요. 이분들은요. 정말 이 간헐적 단식보다는 하루 3끼를 드시면서 충분히 단백질을 섭취하시는 게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른 비만 환자분들은 무리하게 간헐적 단식하지 마시고 아침 식사를 좀 하시는 게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요. 탄수화물 중독 있는 분들이에요. 탄수화물 중독 있는 분들은요. 너무 오래 굶으시면 또 그 단식을 깨는 첫 끼 식사를 너무나 많이 탄수화물을 탐닉하게 돼 있어요. 차라리 이런 분들은 아침, 점심, 저녁 3끼를 정확한 끼니에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훨씬 좋고요. 탄수화물 중독이 있기 때문에 탄수화물을 많이 드시지 마시고 건강한 탄수화물을 드시면서 아침 식사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세 번째는 당뇨 환자분들이세요. 당뇨 환자분들은요. 무리하게 간헐적 단식하시면 안 돼요. 또 아침을 굶으셔도 안 좋아요. 당뇨약을 드신다는 것은 결국 혈당을 떨어뜨리는 치료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혈당을 떨어뜨리는 약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아침을 굶어버리면요. 오전 중에 저혈당에 빠질 위험이 커요. 그래서 당뇨인 분들은요. 아침을 꼭 드시고 약도 잘 드시고 이런 생활 습관을 갖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에 좋은 식품 중에 특히 섬유질을 추천하시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섬유질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뭐 질긴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이게 보통 뭐 맛도 없고 몸에 도움도 안 될 것 같고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어요. 역사적으로 봤을 때 섬유질은 쓸데없는 거다라고 생각한 적이 있었는데 이제는 제4의 영양소로서의 섬유질이 중요하다는 얘기까지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다음에 영양소가 이제 섬유질이다 이런 얘기까지 하거든요. 섬유질이 중요한 이유는요. 첫 번째 포만감을 많이 줘요. 우리가 이렇게 섬유질이 많은 음식, 질긴 음식, 나물, 야채를 많이 먹으면 포만감이 그득하게 되죠. 그래서 다른 탄수화물류를 적게 먹을 기회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포만감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는 혈당 수준을 억제한다는 거예요.
섬유질을 먼저 먹고 탄수화물을 먹으면요. 탄수화물을 먼저 먹은 것보다 혈당이 천천히 올라갑니다. 한번 완충작용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섬유질을 먼저 많이 먹고 이제 그 다음에 탄수화물을 먹으면 혈당을 조절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 그래서 혈당 조절이 필요한 사람들은 섬유질을 많이 먹는 게 좋아요. 세 번째는 이 섬유질이 그냥 위하고 장에서 아무 쓸모없이 지나간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장내에 들어가면요. 섬유질이 유익균의 먹이가 됩니다. 그래서 장 운동도 활발해지게 돼 있고요. 뇌 장축이라고 하죠. 뇌하고 장은 이제 연결이 됐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뇌에도 아주 좋은 역할을 하고요. 변비도 예방해 주는 이런 좋은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섬유질은 좋은 역할을 하는 제4의 영양소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섬유질이 풍부한 음식으로 어떤 것을 가장 추천하시나요? 저는 섬유질, 특히 아침에 섬유질이 많은 음식으로 양배추를 적극 추천을 드려요. 양배추는 뭐 구하기도 쉽고 이제 저장이나 또 요리 방법도 많기 때문에 양배추를 뭐 1인 가족에서도 좀 사놨다가 계속적으로 드시면 섬유질을 많이 먹게 되는 이러한 좋은 습관이 될 수가 있어요. 제가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지 말라고 그러고 단백질 위주로 먹으라고 하니까 이 야채, 섬유질이 부족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아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기를 먹더라도 계란을 먹더라도 이렇게 양배추를 같이 드시면은 풍부한 섬유질을 많이 먹을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양배추의 가장 큰 장점은 포만감이에요.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포만감을 줘서 다이어트에 큰 도움을 주게 합니다. 두 번째는요, 이 양배추가 갖고 있는 독특한 이 비타민이 있어요. 비타민 U라고 부르는데 얘는요, 위 궤양을 치료하고 위장관을 좋게 해주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우리 양배추로 만든 뭐 위장 보호제 이런 약품으로 나온 것들도 많이 있잖아요. 왜 그러냐 하면은 이 양배추가 위장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위나 십이지장의 벽을 보호해줘서 위 궤양 출혈이나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역할을 해요. 이것들 비타민 U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아침에 우리 현대인들 특히 한국 사람들은 짜고 맵게 먹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아침에 정말 힘든 위장 관계를 양배추가 한번 싹 정리를 해준다라는 의미에서 위장 관계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세 번째는 섬유질이에요. 양배추에는 아주 풍부한 섬유질이 많기 때문에 이 양배추에서 풍부한 섬유질이 혈당 수준도 올라가는 걸 좀 막아주고 장내에서 유익균의 먹이가 돼서 장 운동을 활발하게 해줘서 변비도 막아주고 이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섬유질이 많은 양배추를 아침에 충분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양배추는요 상당히 낮은 칼로리를 갖고 있어요. 그리고 비타민과 미네랄도 풍부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낮은 칼로리와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다른 영양소들과 같이 드신다면 좋은 다이어트 음식이 될 수가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양배추는 다양한 게 이제 조리를 해 먹을 수가 있잖아요. 쪄서 먹을 수도 있고 생으로도 먹을 수도 있고 그리고 얘가 이제 넓게 생겼기 때문에 여기다가 많은 것을 넣어서 싸서 먹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다양한 조리법으로도 아주 유명하기 때문에 다이어트 할 때 좀 지루하지 않게 먹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양배추를 언제, 어떻게, 얼마나 먹는 것이 좋을까요? 양배추는 언제든지 먹어도 좋아요. 아침이나 점심, 저녁 언제든지 좋죠. 그런데 저는 이제 아침에 강조드리는 이유가 이제 현대인들의 그 시달렸던 위장을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양배추가 하기 때문에 양배추를 아침에 먹는 걸 제일 많이 추천을 드리긴 하지만 언제든 먹어도 좋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양배추는요 생으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야 비타민 U가 파괴가 덜 된다고 합니다. 생으로 먹거나 열에 의해서 파괴가 되기 때문에 살짝 데쳐서 먹는 게 제일 좋아요. 그래서 양배추는 생으로 먹거나 살짝 데쳐서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고요. 보통 양배추를 보관해 놨다가 채를 썰어서 다음날 아침에 다른 것들과 같이 먹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양배추의 양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는 않아요. 양배추를 얼마나 먹어야 되나요? 물어보면 보통 뭐 이렇게 연구를 찾아보면 하루에 100에서 200g 정도 먹어라. 양배추 한 통이 작은 중간 정도 되는 양배추 한 통에 4분의 1 정도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저는 뭐 양배추를 먹어서 큰 불편감이 없다면 많이 드실 걸 권장을 해드립니다. 양배추 많이 먹으면 정말 변비도 예방되고 상당히 좋거든요. 그런데 양배추를 먹었더니 속이 너무 불편해, 가스가 너무 많이 차, 그리고 변도 안 좋아 이런 분들은 좀 줄여야겠죠. 그래서 하루에 100g 내지 200g 정도 드신다. 중간 정도 되는 양배추의 4분의 1 정도 되는 게 우리 보통의 권장량이지만 조금 적게 드시거나 조금 많이 드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양배추 섭취 시 주의할 점은 무엇인가요? 양배추가 좋다고 하니까 요즘에 양배추를 즙으로 내거나 환으로 만들거나 나온 게 있어요. 물론 여기에도 양배추 성분이 들어있으니까 일면 좋은 부분이 있겠지만 우리가 양배추를 먹으면서 중요하게 생각할 수 있는 영양분이 섬유질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즙이나 환으로 만들면 이 섬유질을 못 먹게 되는 거예요. 다 파괴시킨 채로 먹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양배추를 즙이나 환으로 먹는 건 별로 권하고 싶진 않습니다. 그리고 양배추에는요 비타민 K가 많이 들어있어요. 이 비타민 K가 혈전을 용해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혈전 용해제를 드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신다 그러면 약물하고 충돌이 되기 때문에 조금 안 좋은 부분이 있어서 양배추를 너무 많이 드시는 거는 권장하지 않고 있어요. 양배추는 어떻게 보관하고 먹는 것이 효과적인가요? 양배추를 이제 샀는데 요즘 뭐 1인 가구가 많아지니까 양배추를 샀는데 어떻게 보관을 해야 될까 이렇게 많이 물어보시는데 양배추를 사시면은요. 양배추는 되게 오래 보관이 가능해요. 길게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보관을 하시면 보름에서 한 달까지도 보관이 가능하거든요. 양배추를 사시면은 이 맨 밑에 밑도기가 있죠. 뭐 배꼽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 이 부분을 파내세요. 그다음에 아주 맑은 물에다가 정수물을 갖다가 키친타올에 적셔 가지고 그 부분에 끼워 주세요. 그다음에 랩으로 싸서 보관을 하시면요. 오래 보관이 가능합니다. 요 배꼽 있는 부분에서 양배추가 자주 상하거든요. 요 부분을 도려내고 젖은 키친타올을 이용해서 보관을 해 주시고 랩으로 싸 주시면 거의 한 달까지도 보관이 가능하다고 돼 있어요. 이렇게 보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양배추를 먹을 때 가장 좋은 조합은 무엇일까요?라고 얘기를 하면 저는 단연 그릭 요거트하고 같이 먹을 걸 권장을 드립니다. 양배추는 이제 야채고 섬유질이다 보니까 단백질을 같이 먹으면 좋겠죠. 그래서 땅콩 버터나 그릭 요거트를 저는 많이 싸 먹게 되는데 그릭 요거트는 우리가 이제 꾸덕꾸덕하기도 하고 어떤 것들은 찍어 먹을 수도 있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양배추를 찍어 먹기도 하고 양배추가 넓으니까 그릭 요거트를 넣어서 같이 먹을 수도 있겠죠. 땅콩 버터도 마찬가지예요. 양배추에다가 넣어서 같이 드신다면 좋은 아침 식사가 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다이어트에 실패하는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인가요? 새해 계획으로 다이어트 계획을 세우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텐데요. 자, 다이어트 딱 생각하면은 많은 분들이 굶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너무나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굶으면요. 다이어트는 100점 100패예요. 너무나 조급하게 생각하시고 굶자라는 생각을 하시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굶으면 우리 몸이 어떻게 되냐면요. 기초대사량을 뚝 떨어뜨려요. 그래서 우리 몸이 기초대사량이 올라가고 그리고 근육도 올라가고 하면서 살이 빠져야 되는데 우리가 굶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체중은 조금씩은 빠지겠죠. 그런데 이 빠지는 체중이 고스란히 근육이 빠지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굶는 다이어트는요. 반복하면 반복할수록 근육은 빠지고 지방이 늘고 또 요요 현상을 부르는 이런 문제를 일으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절대로 굶으시면 안 되고요. 너무나 조급하게 굶는 다이어트보다는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한 다이어트를 하시는 게 중요하다고 보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가장 중요한 원칙이 무엇인가요? 저는 모든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께 3 내지 6개월 동안에 환자분의 체중의 10kg를 빼자라고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이제 저는 이제 비만 클리닉에 있으면은 뭐 150kg 정도 되는 환자분들도 오시고 하는데 이분들의 이상 체중이 한 70kg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150kg 되시는 분들한테 70kg로 갑시다라고 하면은 너무 먼 목표이기 때문에 환자분들이 포기해 버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기 체중의 10%라는 거를 저는 꼭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러면 150kg 정도 되시는 분들은 15kg예요. 이거를 3 내지 6개월 만에 빼자라고 말씀드려요. 만약에 60kg 환자가 이제 키가 좀 작으신 분이 60kg라 이제 중년 분들이 이제 살이 쪄서 내장 비만으로 오셨다. 이 부분들도 이제 다이어트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몇 킬로의 목표를 잡아야 되느냐라고 얘기를 할 때 3 내지 6개월 동안 환자분의 체중의 10%, 6kg 정도를 빼자라고 말씀을 드리거든요. 많은 연구에서 자기 체중의 10%만 감량을 했더니 많은 부분이 좋아졌다. 건강도 좋아지고 관절염이라든지 고지혈증, 고혈압, 당뇨도 좋아졌다라는 연구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자기 체중의 10% 항상 생각해 주세요. 내가 70kg면은요, 7kg 정도를 3 내지 6개월에 빼겠다. 이런 계획을 세우셔서 새해에는 이런 계획으로 다이어트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이어트 할 때 꼭 지켜야 할 습관은 무엇인가요? 다이어트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 5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정제된 탄수화물을 끊자는 거예요. 자, 정제란 말이 상당히 좀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잘 갈아냈다는 소리예요. 우리가 쌀을 생각해 보면요. 벼가 수확이 되죠. 요거를 이제 도정을 하잖아요. 방앗간에서. 그러면은 이 쌀이 현미가 됩니다. 누런 이제 쌀이 되죠. 여기서 더 도정을 하면 하얗게 백미가 되죠. 이거를 더 갈아내면 이제 쌀 가루가 돼서 떡을 만들 수가 있잖아요. 점점점 맛있어지죠. 그래서 이렇게 정제가 됐다는 것은 통곡류가 아니라 많이 정제가 됐다는 건 갈아냈다는 소리예요. 그래서 현미를 먹게 되면 우리 몸의 혈당 수준도 천천히 올리고 영양가도 상당히 많아요. 이 안에는 섬유질이 상당히 풍부합니다. 그런데 쌀을 갖다 백미로 만들고 이 갈아낸 떡으로 만들었을 때는요. 이 섬유질이 다 파괴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몸에 들어왔을 때 혈당 수준을 어마어마하게 올리죠. 또 영양가도 많이 파괴가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리고
포도당 외에는 다른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몸에 안 좋은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혈당 스파이크가 생기는 것이죠. 자, 우리 몸의 에너지 대사의 기전을 기본적인 걸 말씀드리면,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혈중에 포도당이 쭉 올라가죠. 그러면 이 포도당이 이제 올라간 거를 인슐린이 나와서 잡아내려서 세포 안으로 넣어서 에너지를 사용하는 게 기본 원리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너무 많이 급작스럽게 많이 먹게 되면요, 혈당 수준이 너무 빠르게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빠르게 올라간 혈당을 끄집어 내리려면 인슐린이 폭풍처럼 밀려 나와서 이 혈당을 끄집어 내고요, 우리 몸에서 쓰고 남은 에너지는 다 차곡차곡 저장을 합니다. 그거를 저 내장 깊은 곳에 내장 지방으로 쌓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제된 탄수화물을 피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새해에는 정제된 탄수화물 뭐가 있습니까? 빵, 떡, 면, 과자, 액상, 과당, 그리고 아주 단맛 나는 과일을 갈아낸 것들, 이런 것들은 정말 혈당 수준을 많이 올린다 생각해 주시면 좋겠어요. 이런 것들을 좀 피해 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두 번째 새해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내용은요, 간헐적 단식이에요. 자, 간헐적 단식은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지만 또 제대로 알고 있는 사람은 또 많지가 않아요. 간헐적 단식은 우리 현대인들이 낮에도 먹고 밤에도 먹고 낮에도 자고 밤에도 자고 이런 그 엉망이 된 생활 습관들을 정상화시켜준다는 의미, 그리고 다이어트와 항노화, 건강을 위해서 상당히 좋은 방법입니다. 자, 간헐적 단식은 크게 두 가지 이론을 갖고 있어요. 한 가지 이론은 자가포식이라는 이론이고요. 한 가지 이론은 생체시계라는 이론이에요. 자가포식은요, 우리 몸이 굶었더니 세포가 자기 스스로 몸을, 자기의 세포를 깨끗하게 하고 늙은 세포를 젊은 세포가 잡아먹더라라는 이론이에요. 이게 노화 방지에도 도움이 되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고 건강에도 도움이 되는 이론이고요. 생체시계 이론은요, 뇌하고 눈에 있는 시계는 중추의 시계고요, 위하고 장에 있는 시계는 말초의 시계인데 이 시계가 엉망이 돼버린 거예요. 해가 뜨면 먹고 일을 하고요, 해가 지면 먹는 것을 멈추고 자자. 이게 기본적인 우리의 원리거든요. 우리가 이제 아주 원시 시대부터 이뤄온 우리의 생활 습관인데 이게 현대인들은 완전히 깨져버려 있죠. 그래서 해가 뜨면 먹는 것을, 해가 뜨면 먹고요, 그리고 눈에서 이제 햇빛이 들어오면은 먹고, 그리고 음식이 들어오면은 나주로 인식하는 위전관계, 이런 것들의 시계를 맞추자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싱크로나이즈라고 하는데 이 생체시계 이론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두 개의 이론이 이제 간헐적 단식의 중추 이론인데, 우리가 단식은 좋아요. 그래요. 단식은 좋다. 그런데 어떻게 현대인들이 이 바쁜 생활을 하면서 굶을 거냐라는 이제 고민을 했을 때 하루 중에도 이렇게 간헐적으로 굶고 간헐적으로 단식을 했더니 우리 몸이 정상으로 돌아오더라라는 것들이 이제 이론으로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FMD입니다. 단식을 모방하는 다이어트. 단식 모방 다이어트예요. 하루 중에도 단식할 시간을 가져서 우리 몸이 정상화되는 시간을 갖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2대 12부터 간헐적 단식이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12시간을 굶었더니 비로소 우리 몸의 지방을 태우기 시작하고 우리 몸의 세포도 좋아지더라. 그 다음에 이제 14대 10, 14시간은 굶고 10시간은 먹는 시간을 갖자. 그리고 16대 8, 16시간은 굶고 8시간은 먹자. 보통 8시간을 먹게 되면 하루에 2끼 정도 먹는 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공복 시간을 늘려가자. 이게 이제 간헐적 단식인데, 이 공복 시간을 무리하게 늘린다고 무조건 좋은 게 아니에요. 내가 지금 12시간도 공복이 잘 어려운 사람인데 무리하게 14시간을 굶겠다, 그래서 다이어트를 잘하겠다고 하는 분들이 간혹 계세요. 그런데 이런 분들 며칠 하다가 다 포기하고 간헐적 단식이 아니라 주기적 폭식이 되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요, 자기의 상황에 맞게 하시면 돼요. 내가 아침에 일찍 일어나는 사람들은 아침을 일찍 먹고 저녁을 일찍 마치고 주무시고 밤을 이용해서 단식 시간을 가지면 되고요. 올빼미형 인간이면 저녁을 좀 늦게 드시고 아침을 좀 늦게 먹으면서 간헐적 단식 시간을 가지시면 돼요. 이렇게 자기의 생활 스타일대로 맞추시면 되고, 무리하게 하지 마시고 12대 12를 하시더라도 하루에 3끼를 먹으면서도 충분히 간헐적 단식을 할 수 있습니다. 단 간헐적 단식을 하는 시간 동안에는 물 외에는 절대 아무것도 먹지 않는다라는 생각을 꼭 해주셔야 돼요. 이것을 할 수 있는 시간이 나에게 맞는 간헐적 단식 시간이에요. 무리하게 하지 말라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세 번째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다이어트 방법은요, 식후 걷기예요. 자,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요, 혈당이 쭉 이제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제된 탄수화물을 먹으면 거의 정상인들도 200까지 올라가요. 나는 정상 혈당이 70에서 140인데 내가 200까지 올라가요, 이런 분들 계신데, 실제로 점심시간에 정말 나가서 캐러멜 마키아토에다가 치즈케이크 하나를 먹었는데 나중에 혈당을 재보면은 식후 1시간 후에 200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젊으신 여성분들도 허다해요. 그래서
이렇게 혈당이 올라가는 거는 이제 정제된 탄수화물을 줄여야겠지만 일단 혈당이 올라가면요.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걸어야 됩니다. 운동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근육은 우리 몸에 혈당을 먹는 스펀지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혈당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음식을 먹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즉시 나가서 걸으십시오. 어떤 식사를 하든 우리가 탄수화물을 많이 먹기 때문에 식후에 걷는 것은 상당히 중요해요. 그러면 혈당이 쭉 올라가다가 걷기 시작하면 멈춰요. 그리고 쭉 유지하다가 이제 많이 걷게 되면은 떨어집니다. 이제 쭉 걷다가 딱 이제 몇 분 못 걷고 멈추면 다시 올라가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우리가 식후에 걷기가 왜 중요하냐면요. 현대인들은 이제 식사 후에 또 사무실에 앉아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이렇게 되면 혈당이 쭉 올라가는 걸 방치해 놓는 결과밖에 안 돼요. 우리 몸에 조그마한 근육이라도 움직였더니 혈당 수준이 조금 덜 올라가는 게 많은 연구에서 밝혀졌어요. 예를 들자면 발가락 종아리 근육만 까딱까딱 했는데도 혈당이 좀 적게 올라가더라 이런 연구들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식후에 산책하듯이 좀 걸었더니 혈당이 좀 덜 올라가고 다이어트에 도움되더라 이런 연구들이 많이 있는 것이죠. 특히 이제 저녁 식후에는 좀 많이 걸으라고 좀 말씀을 드려요. 저녁 식후에는 좀 시간이 있는 분들이 많이 있고 또 저녁에 또 포만감 있게 음식을 먹는 경우도 많고 또 저녁 먹으면 이렇게 퍼져가지고 쉬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저녁 먹고 나서는 어슬렁어슬렁 움직이다가 조금 속이 편해지시면 한 바퀴 돌고 오시고 30분 정도 운동을 하고 오시라고 저는 꼭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식사 직후에 걸으세요라는 말씀을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근데 식사 직후에 걸으면 소화가 안 돼요, 배가 아파요 이런 분들 계신데 그렇게 무리하게 걸으란 말 아니고요. 식사 직후에는 어슬렁어슬렁이라는 말씀을 드려요. 식사 직후에 어슬렁어슬렁 걷다가 배가 안 아프고 소화가 괜찮으면은 이제 20분 정도, 30분 정도를 충분히 걸으시라고 말씀드려요. 그래서 많은 연구에서 식사 직후에 조금 약하게 걷다가 속도를 올려서 걸었더니 식후 혈당에도 도움이 되었고 다이어트에도 도움이 되었다라는 연구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후 걷기도 꼭 새해부터는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제가 정말 중요하게 말씀드린 건데 당 독소 줄이는 것을 새해부터는 실천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당 독소가 좀 생소한 개념인 분들 많이 계실 거예요. 당 독소는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예요. 얘를 최종 당화산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최종 당화산물의 독성을 감안해서 우리가 당 독소라고 불러요. 얘는 뭐가 독특하냐면요. 모든 물질은 우리가 음식으로 들어오면 몸에서 잘게 부선해서 땀이나 대변, 소변, 호흡으로 나가게 됩니다. 그런데 얘는 끝까지 남아서 우리 몸에 독소로 작용을 해요. 세포 수준에부터 달라붙어요. 그래서 미토콘드리아, DNA에 다 덕지덕지 달라붙는다고 말을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세포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그 세포를 딱딱하게 경화시킵니다. 그래서 결국은 동맥 경화도 만드는 게 이 당독소고요. 그리고 주름, 피부 세포를 경화시켜서 만드는 게 당독소예요. 그래서 이렇게 당독소의 문제는요. 노화와 비만과 건강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됩니다. 자, 당독소가 그러면 이제 어디서 주로 들어오느냐? 우리가 몸속에서도 당독소가 실제로 생깁니다. 이 부분은 이제 많이 억제하기는 좀 힘들어요. 물론 질병 있는 사람들은 그 질병 때문에 당독소가 생긴다면 질병 치료를 잘 하시면 되는데 가장 중요하게 당독소를 우리가 생기게 하는 이유는요. 섭취하는 음식이에요. 당독소는 당과 아미노산, 당과 지방이 만나서 만드는 독소라고 그랬는데 얘가 어떤 상황에 제일 많이 생기냐면요. 탄수화물이나 지방, 단백질을 물 없이 고온에서 굽거나 튀기는 거에서 많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노릇노릇하게 이제 구워지고 이런 것들에서 많이 생겨요. 예를 들자면 직화구이에 가장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튀기고 구운 음식, 치킨이라든지 그리고 오븐이라든지 에어프라이어 같은데 구운 음식들이 상당히 많이 당독소가 높아요. 삶은 닭과 튀긴 닭, 구운 닭, 그리고 삶은 감자와 튀긴 감자는요 엄청나게 당독소의 차이가 나요. 그래서 당독소를 먹으면 결국은 우리 몸의 기능, 세포의 기능이 망가지기 때문에 당뇨가 아니었던 사람들도 당뇨가 되고요. 그리고 대사질환이 생깁니다. 그리고 녹내장, 백내장부터 해서 치매, 알츠하이머, 그리고 파킨슨병까지 여러 가지 이제 질환을 만들고요. 간에 가서는 지방간도 만들고 간경화도 만드는 곳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질환의 원인이 돼서 이제 당 독소가 속속들이 여러 가지 질환의 원인이다라는 것들이 계속 연구로 밝혀지는데 저는 이제 다이어트 클리닉을 하는 사람이니까 비만 클리닉 쪽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환자분들이 당 독소가 높으시면요. 일단은 다이어트가 잘 안 돼요. 그리고 지방을 계속 쌓는 몸이 돼서 대사증후군이 와 있는 분들이 당 독소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당뇨 쪽으로 가 있는 분들이 당 독소가 상당히 높아서 당 독소를 저감하는 이런 음식을 도움이 되게 드시고 하시면 당 독소가 떨어지면서 다이어트 잘 되게 하는 걸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당 독소를 저감하는 방법은 그럼 무엇이냐? 거꾸로 물 없이 불에 굽고 튀긴 음식이 아니라 물에다가 끓여서 먹는 음식이 당 독소가 상당히 적어요. 예를 들자면 샤브샤브, 수육 이런 것도 상당히 좋고요. 신선한 과일, 야채 그리고 신선한 우유 같은 것들에 당 독소가 상당히 적습니다. 이런 음식들을 충분히 드시면서 다이어트를 하신다면 보다 건강해지고 보다 다이어트가 잘 되는 몸이 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5번째로 새해 들어서 좀 계획에 꼭 넣었으면 좋겠는 게 수면입니다. 우리 현대인들에게 수면은 정말 이제는 숙제가 돼버렸어요. 일부 환자분들, 특히 젊은 환자분들을 제가 이렇게 만나면서 느끼는 건데 수면이 잠이 뭐가 중요해요. 나는 밤에 할 게 너무 많아요. 밤에 재밌는 것도 많고 술도 먹어야 되고 놀 게 너무 많잖아요. 그렇게 게임도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게 아니에요. 수면은요. 우리 인류가 정말로 중요하게 우리 몸에 건강에 중요한 것이었는데 우리가 현대에 들어와서 그것들을 자꾸 까먹고 잊어버리고 있는 겁니다. 수면을 잘 취하면요. 우리 몸의 대사가 다 정리가 돼요. 자, 수면이 다이어트에 중요한 이유의 첫 번째는요. 성장 호르몬이에요.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 성장 호르몬이 나와요. 그래서 어린이들은 밤 9시에는 자게 해라라고 하는 게 충분히 숙면을 취하는 10시 정도가 되면 성장 호르몬이 나와서 아이들은 키를 크게 만들죠. 그런데 성인들에게는요. 성장 호르몬이 또 나와요. 이 성인들에게는 키를 크게 하지는 않지만 식욕을 잘 정리를 해주고 내장 지방을 없애주고 이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성장 호르몬이 잘 작용을 해야 살이 잘 빠지는 몸이 되는 건데 새벽 2시에 잠을 잤다 그러면은 이 성장 호르몬이 나오는 시간을 고스란히 놓쳐버리는 거예요. 우리 몸에서 천연적으로 나와서 도움을 주는 물질을 놓쳐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성장 호르몬을 천연 식욕 억제제다, 천연 다이어트 물질이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시간을 잘 이용해서 충분히 주무셔야 돼요. 그렐린, 렙틴 같은 식욕에 관련된 호르몬들을 수면이 잘 조절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잠을 못 잔 날들은 막 식욕이 엉망이 돼버리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다음날 나왔더니 뭐 단계 당기고 평소에 먹지도 않았던 튀김을 먹고 이런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또 잠을 못 자면요.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 농도가 쭉 올라가 있어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졸은요. 우리 몸에 내장 지방을 쌓게 하는 원인 물질이에요. 그래서 잠을 못 자면 대사가 엉망이 되고 식욕도 엉망이 되고 스트레스 호르몬이 쌓여서 다이어트를 망치게 돼요. 그래서 건강과 다이어트를 위해서는 꼭 밤 10시부터 새벽 2시까지를 포함해서 7시간 반 전후로는 꼭 주무셔라라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잠을 잘 자는데 제일 방해하는 녀석이 뭐냐면요. 우리 손에 들린 핸드폰이에요. 이 휴대폰을 보면서 밤에 잠자리에서 휴대폰을 보면요. 밝은 불빛이 눈에 들어오면 잠을 깨우는 역할을 하게 돼요. 밝은 불빛이 눈에 들어오면 낮이구나라고 우리 뇌가 각성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잠을 깨우는 도구를 들고서 우리가 잠을 청하는 꼴이 되는 겁니다. 이거는 정말 어폐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잠자기 전 1시간 전부터는 너무 밝은 불빛 그리고 스스로 빛을 발하는 인공 발광 조명이라고 그래요. PC, 태블릿 PC, 그다음에 TV, 그다음에 핸드폰 이런 것들을 좀 멀리 해놓고 은은한 불빛 밑에서 책을 보다가 주무시는 게 제일 좋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신사임당 시청자분들을 위한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2025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여러분들 다이어트를 계획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을 텐데요. 다이어트는 건강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건강을 망치는 원푸드 다이어트, 굶는 다이어트 이런 다이어트 절대 하지 마시고요. 지속적으로 가능한 그리고 내 건강을 잘 유지시키고 향상시킬 수 있는 이런 다이어트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더 많은 다이어트 정보는요. 제 유튜브 닥터리 TV에 오시면 더 많이 보실 수 있습니다. 많이 놀러와 주세요.